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다소 끼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다소 끼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 29도, 광주와 춘천은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3.9도, 습도는 35%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 SBS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것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한 장을 위조했는데 그것은 그림 파일이 아닌 실물 직인, 즉 인주를 사용한 직인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자, SBS 정말 곤란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 정보를 받아다가 보도했느냐, 이런 비난을 받게 생겼어요. SBS는 이미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식의 보도로 질타를 받은 바 있었죠. 그래서 SBS 보도를 보았습니다. SBS가 검찰이 알려준 정보로 보도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그런 보도가 나올리 만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검찰이 언론에다가 슬슬 흘리는 것들, 이게 마치 진실인 양 덮어놓고 믿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검찰은 주로 자기 입으로 발표하기 민망한 것들, 즉 헐거운 사실을 언론에다가 흘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닌 것이죠. 만약 이걸 방치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팩트라면 검사 자기들이 발표하지 그걸 왜 언론한테 줍니까?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하여간 세상은 달라졌는데 검찰은 또 언론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지난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4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강요 19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신임 방위상으로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고노다로를 임명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의 방위상은 우리로 치자면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고노다로를 방위상으로 앉힌 것은 군사적 강대국으로 가겠다. 이런 일본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김종대 의원의 종합적인 분석 들어보시죠. 그런데 겉은 일본이 그런 북한의 당면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백두산 너머에 이 중국의 심양군구, 심양 집단군 관할 구역에 중국의 핵심 미사일 기지가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유사시에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1D 미사일이 배치된 게 확인이 됐어요. 진짜 표적은 북한 전역을 포함해서 백두산 너머에 존재하는 중국의 전략 미사일 기지 여기까지를 아마 사정권에 보고 그 항공모함이 기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일본이 원하는 건 이 지역에서 마치 메이지 시대처럼 자신이 중국하고 최소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군사적 전력을 가지고 미국에게 여기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군사대국으로 가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 지난 6일 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국회에 그 공소장을 보냈는데요. 제가 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안 되는 공소장에 보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장, 애초의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애초 엉성했던 공소장이었다. 공소장이 변경될 거라고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죠. 위조의 방법 그리고 행사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동기가 뭔지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공모해야 되는데 성명불상자 누군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밝힌 상태에서 공소장은 엉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마침 어저께 밤에 KBS 뉴스 단독 보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위조된 표창장에 파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의 표창장에다가 딸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기입을 해가지고 위조를 한 흔적이 파일로 발견이 됐다. 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직인을 인주를 묻혀서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방식대로 한다면은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위조해서 직인 파일을 입혀서 그대로 출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청취자 홍선영님,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뉴스원 보도를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즉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조국 장관 부인이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겨레는 사모펀드 코링크 PE 설립의 배후로 익성이란 회사를 주목했습니다. 익성은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인데요. 이 사실을 취재한 한겨레 김환 기자는 코링크 PE는 애초부터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인 익성의 상장을 목적으로 했던 사모펀드다. 그리고 이것이 익성 쪽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지금의 의심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코링크는 애초부터 익성의 상장을 목적으로 했던 사모펀드다. 이게 이제 익성 쪽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링크의 목적 그리고 코링크가 처음 등기를 한 시점에서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게 과연 지금 이제 검찰이나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것처럼 조국 장관 가족 그 사모펀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코링크를 설립을 누가 했느냐에서 이 부분을 정경심 혹은 조국 가족의 누군가 조범동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부분의 뒷단의 수사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무의미해지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설립자이고 사실상 코링크의 지배자 혹은 뭐 배후여야 나머지 처벌이 가능해요. 그리고 언론이 이 부분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정경심이 설립에 운영에만 관여해서도 뭔가 대단한 그거를 저지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하다. 김용민 라이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입니다. 지금 파주에 이어서 경기도 연천도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48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취재 열기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선우선영 교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거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요.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백신 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됐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에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기대하는 거는 좀 몇 년 뒤니까 현대의 방역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막 이렇게 소독약 뿌리고 이런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이런데 소독약은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있는 소독약에 참여를 잘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소독약을 정량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소독을 하신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충분히 참여를 가능해요. 예, 그렇군요. 이 지금 막 그 농가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임재범의 직인 아니 임재범의 낙인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가슴은 널 잊지 못한다. 서러워 못해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지울 수 없는 기나긴 방황 속에서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를 달랜다. 이걸로 안 되면 참아도 안 되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돌려야 하나.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공소장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검찰이 표창장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K71837529 이 계정 쓰시던 분 조국 아내가 위조, 아들 상장 직인 붙인 정황, 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문자로 보내셨어요. 검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10월 18일이요. 일단 기소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태산명동 서일필이 될지 조국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날지, 네, 갈리겠죠. 네, 다음 달 18일에 공판 준비 기일. 이때는 사실 피의자가 안 나가도 됩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이 피의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장이 부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어제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은 그런 우려가 또 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사모펀드 논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도량이 확 줄어든 것 같아서 궁금해지네요. 예, 박진수님, 원본 없는 표창장 사본으로 부인을 기소하다니. 김학의 전 검사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언제 제대로 수사할는지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5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4시 이후 서울 시내 교통량이 확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차들이 많고요. 반대 일산 방향도 영동대교부터 성수 사이와 한남대교에서 양화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도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양방향이 전 구간에서 지체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강일 나들목 4, 5, 6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하남 분기점부터 6km 구간이 이 처리 여파를 크게 받으면서 밀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산에서 판교 쪽은 노지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로 10km 구간이 정체입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일대 6km 구간 작업 때문에 꽉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오늘 경기 북부 두 지역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취재차 나와 있습니다. 아, 석석, 이 방금 전에 그 취재도 중요하지만 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금방 달려갔습니까?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낙연 총리님 오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이번 사안은 마치 전광석화처럼 최단 시일 내에 칵 진압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튜디오에 용용 엄기용 앵커. 예, 갑자기 저를 또 부르셨군요. 네, 용용입니다. 우리 돼지로 만든 돈가스 좋아하지요? 많이 좋아하지요? 앞으로도 쭉 우리 국민께서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48시간 골든타임 꼭 지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물러가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축산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연천에서 확진이 나왔고요. 네. 이게 더 번지지 말아야 할 텐데 골든타임 48시간 지금 골든타임 중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 백학면 양돈 농장에서 두 번째로 네, 연천군의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라는 것이 오늘 밝혀졌고요. 예. 그리고 좀 유의할 것은 어제의 그 파주 농장의 돼지와 연천 농장의 돼지가 같은 사료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료를 그 두 농장만 쓰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여하튼간에 뭐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한테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이 되면 폐사를 하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고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열병이 확인이 되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긴급 살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미 이제 어제도 그 발병이 된 농장에서 돼지 4,700마리 굉장히 많은 마리수인데 살처분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부에서 발령했던 48시간의 그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반드시 꼭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된 매개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멧돼지는 뭐 그냥 통제받지 않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음식물을 멧돼지가 먹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야외 활동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양돈 농장에서는 축사 안팎 소독 당연히 중요하고 돼지에게 고열이라든지 호흡 곤란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도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해서 제주도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현재 제주도 도내 양돈 농가는 278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수는 약 53만 4천 마리인데요. 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은 방역이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발생한 것과 같은 상황을 설정해서 차단 방역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시 이미 제주도에 그 확진이 난 것을 상정한 시나리오. 네, 그 시나리오를 맞습니다. 이제 발동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방역 인력도 추가로 배치했고 제주시 조천읍 그리고 서귀포시 남원읍 등 거점 소독 통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을 소독 강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멧돼지로 인해서 옮겨갈 가능성은 사실은 이제 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파주 연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료를 무엇을 먹었는지 그 사료의 방역 또는 검색도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돼지고기 도매가 33% 껑충. 사람에겐 전혀 안 되고 먹어도 또 무해하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익혀서 드시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상입니다. 정말 비상이에요. 예. 자, 김수빈 평론가. 네, 다음은 조국 장관 딸의 논문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애초에 이제 조국 장관이 그 딸의 논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한병리학회에서 취소가 됐던 그 논문을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원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출 목록에 논문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와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고려대에서는 이제 규정에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입학을 취소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해당 전형 세계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곳이 굉장히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낮을 수 있고 그래서 논문이 거기서 굉장히 당락의 결정을 많이 끼쳤을 수 있다. 특히 이제 5가지 정도의 그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의 논문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자칫하면은 대학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좀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1,4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입학사정관, 교수 이렇게 30명 정도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기가 어렵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 진짜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냥 하자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쪽의 입장이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많다는 식의 관계자 발언을 빌어서 보도를 했고요. 오늘 방금 오후에 이제 뉴시스에서 좀 다른 관계자의 의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취소시키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생 개인의 책임이지 학교가 이 논문들을 다 검토할 수는 없었다. 뭐 이런 류의 좀 다른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논문을 제출했다. 조국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논문을 제출했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조국 장관 쪽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네,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측이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적었습니다.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라며 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뭐 사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서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마치 아직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가 되어버린 듯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론권을 행사하면은 또 그에 대해서 또 언론이 열심히 보도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반론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조국 장관 쪽도 활발한 반론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말이죠.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조국 장관 문제 수사도 있거니와 최근에 피의 사실이 왜 자꾸 공표가 되는 것처럼 흘러나오느냐, 네.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사 사건 공보 준칙이라는 것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그런 논의가 이제 법무부 안팎에서 있어 왔고요. 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와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당장에 적용이 돼서 이 수사 상황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정 협의 결과 조국 장관 수사 이후로 이 공보 준칙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개정하는 걸 늦추겠다라고 네. 밝혔고요. 조국 장관이 그렇게 밝혔어요. 네. 우리 가족 수사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런 오해를 얘기했어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예.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의 대표라든지 또 기업 총수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에 기존에는 이제 이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준칙이었다면 예. 준칙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서는 이것을 다 삭제를 함으로써 기업 총수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비공개로 익명으로 수사를 하는 그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한다는 문제점이 또 있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고 마침 경찰에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네. 이거는 훈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제화해야 된다. 네. 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가 직권으로 법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좀 동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공론화에 들어가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원칙을 재정립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 피의 사실 공표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예컨대 검사가 기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안 준 게 아닌 것처럼 쓰죠. 네. 보다가 어휴 황급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걸 들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보도를 해요. 네. 그럼 검사는 난 준 적 없는데? 그렇죠. 또 기자는 오다 주웠는데요. 그래요.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언론인 입장에서는 또 취재원 보호의 원칙도 있고 그거 어디서 났어라는 질문에 다 대답해야 될 의무는 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죠. 실제로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한 사례가 없었죠. 거의 사문화됐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게 피의 사실을 적정하게 뭐 브리핑을 통해서 터는 것, 공개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흘러나온 이 사실에 대해서 대중이 언론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론을 타고 흘러나온다고 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믿어버리고 혹은 거꾸로 이거는 뭐 이상한 기자가 쓴 거니까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두고 좀 면밀하게 이제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 토론을 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언론들도 단독 보도로 피해 사실이 흘러나올 때 받아쓰기보다는 이건 또 하나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내보내는 그러면 이제 언론 대 언론의 상호 검증 기능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사법 당국이나 뭐 검찰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검찰에서 나온 정보라면 당연히 사실이겠지 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검찰에서 얻은 정보니까 내가 이걸 보도를 해도 책임을 나한테 묻지 않겠지. 이런 안심하는 마음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피의자의 인권이고 반론권이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그걸 팩트로 아예 단정해버리고 그걸로 뭐가 확인됐다, 뭐가 드러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은 또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했어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차장이 불화를 겪고 있다, 다툼을 했다, It's my style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종 제2차장이 빠르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외교 안보 라인 간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렇게 밝혔던 것은 일단은 갈등이 조금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용돌이 치는 국제 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반성의 의미를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격화돼서 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아마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은 버추? 영어로 VIRTUE. 네. 맞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덕이 부족했다. 그러면 마이 한글로 쓰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푸어 버츄 어떻습니까? 덕이 부족했다.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아예 아는 영어가 나와가지고 무척 다행스러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로 창당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5년을 창당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요? 1955년에는 뭐가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국내에서 언제 건국을 한 거냐를 두고 뭐 1919년이다, 48년이다 논쟁이 있듯이 민주당도 그런 좀 논쟁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2016년 정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추미애 대표가 그 대표가 돼서 출범할 때부터 1955년으로 좀 잡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1955년은 참고로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이라는 여당에 대적하던 뭐 한국민주당이라든지 한민당, 민주국민당이라든지 또 자유당 탈당파 여타의 세력들이 규합해서 야권 대통합으로 1955년에 당시에 뭐 신익희, 장면, 곽상훈, 조병옥 이런 인사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출발로 본다. 라고 민주당에서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식을 가지고 또 이제 기념사에서 이해찬 대표는 1955년 창당이 돼서 64년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10년 집권을 했지만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가 만든 정책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했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이 민생, 혁신, 단결이라는 세 가지 기본을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당사 1층에서 9층 곳곳을 더민주 갤러리로 꾸미고 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대 민주당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대공 신익희 선생님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맞힐 수가 있죠? 아니 6시 뉴스 한 번도 맞히지 못하면 어떻게 그걸 맞힐 수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 2016년에 발간했었던 그 책. 저도 받았습니다. 출마할 때. 그래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추진을 해서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책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이제 원년이 1955년이었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년은 몇 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저는 보기에 자유한국당의 원년은 1990년이 아닌가.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을 할 때에 이제 군사정권의 후신인 정당과 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도 이 1955년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서 흐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현재 민주당도 완전히 찍어서 얘기하자면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 이 시초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따지자면은.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1950년대쯤에 민주당 구파 인맥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민주당 신파 인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두 당이 만나는 지점도 묘하게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면은 단절되지 않은 역사로 보자면은 전 1985년에 신한민주당, 신민당이 오늘의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아니겠나 싶고 또 단절되지 않았다면은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1981년 1월에 창당된 민주정의당, 민정당 초대 총재 전두환
네, 이 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629번 쓰시는 분도 민정당이 원조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같이 만들어진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도 이슈. 아 그래요. JP의 역사까지 다 쳐주면은 저기 공화당이 사실 보이네요. 공화당이 먼저 참 복잡해요. 근데 자유한국당 예. 당사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걸로 보면 자유당부터로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시초를. 그러네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걸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기념하는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수인 평론가군요. 네. 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네. 경북 영덕 출신이고 구미에서 유년을 보냈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때 구미에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설들이 구구했어요. 그렇습니다. 경북 구미 갑이나 혹은 대구 수성을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옆 지역구죠. 이쪽 출마가 거론이 됐고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 경북 전략을 위해서 좀 공을 들여가지고 김수현 전 실장을 공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 전 실장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 대구 경북에 나가겠다고 하면 당에서 정말 뭐 꽃가마라도 태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무슨 수도권도 아닌데 왜 불출마를 얘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명분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신이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니까 사실 김 전 실장이 어떤 의원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죠. 청와대라든지 관료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선거 출마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고 또 대구 경북이 전통적인 민주당 불모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더 컸지 않았을까?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오창석 평론가. 제가 갑자기 아까 맞췄잖아요. 신익희 선생. 그래서 또 다른 상황이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구가 뭐 김용민 씨처럼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양지 바른 곳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양지 바른 곳에 출마하는 것과 경제 후보 이노근 후보가 얼마나 위협적인 후보였는지 몰랐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TK라든지 저처럼 PK 같이 험지로 뛰어든다는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온구를 제가 그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아주 오래된 40년 넘게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누구나 욕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용기를 낼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가 오창석 평론가가 아주 많이 컸어요. 지금 KBS 1TV 동물의 왕국에서 지금 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절묘한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표범처럼 오창석 평론가는 한때 부산에 출마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박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까 표범이에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원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이 뒤편에는 또 미중 간의 패권 다툼도 숨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1867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내에 비행장을 설치를 해서 미국이 현재까지도 상주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그린란드 근처에 북극해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범한 항로를 가는 것보다 이 북극해를 이용한다면 7,000km 배로는 약 10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아무래도 이 항로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항로가 아닌 1대1로 그러니까 실크로드 육지를 이용한 운송로를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역시나 그린란드까지 이어졌는데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여기 육지로의 봉쇄를 하려는 속셈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그린란드. 근데 영토를 사고 팔고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국도 그 전에도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 현재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덴마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88%가 이누이트족,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원래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12%가 덴마크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향 땅이라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8899번 쓰시는 분. 온 마음 모아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른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양돈 농가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 함께합니다. 하루빨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퇴치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707번 쓰시는 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언론에 우후죽순격으로 피의사실이 보도되기보다는 검찰이 자기 얼굴, 자기 이름 걸고 중간 브리핑을 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차례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을 하기로 했었죠. 네. 오늘부터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지만 일본 측은 역시나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히 유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도 충분한 설명 없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에 이르러 참으로 유감이다. 라고 밝혔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맥락이 뻔히 있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길 바랐다는 겁니까? 네. 저기들이 먼저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국제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하튼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우방국으로서 적용해왔던 그 우대 혜택을 이제 사실상 철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건배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아소다로 재무상이 지금 아베 총리와 함께 자위대 고위 간부들과 함께 만찬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기 전 주영 대사 요시다 시게루를 무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이유는 일본이 패전한 뒤에 연합국 사령부 통치 시절에 이 전쟁 용어로서 대동아 전쟁이 금지됐습니다. 네. 이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 속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이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역시 불쾌감을 표출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무감각하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대동아 전쟁 말고 태평양 전쟁 등으로 우회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단어도 항상 불편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 아소 재무상의 유임을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유임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응답은 33,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뭐 대동아 전쟁? 그럼 우리도 그럼 맞대응해야 되겠네. 명량 대첩. 명량 대첩 어떻습니까? 네. 이런 기분 좋겠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배사에서부터 이런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이런 일본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김수민 평론가. 네,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두 다리를 잃었던 예비역 중사 하재헌 씨가 있죠. 네. 하재헌 씨에 대해서 이제 보훈처가 당초에 공상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공상이라는 것은 군인이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이런 활동을 하는 직무 수행 중에서 부상을 입을 때에 공상 판정이 내려지는데 네네네. 사실 이에 대해서 하재헌 중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전상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투라든지 그게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이 전상을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고, 이 하재헌 중사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보훈처 측에서도 다시 한번 심의 절차를 이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보겠다.
라고 오늘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육군에서 뭐 육군이 이것을 규정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판정을 중간에 점검하는 상태에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전상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육군은 또 여기에 대해서 전상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재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른 판정을 내릴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법적으로 입법을 해서 좀 그 법제화를 통한 그 조문을 갖추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사건이 있었을 땐 그렇게 뭐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네. 나중에 보면은 거의 뭐 빈손이에요. 이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바로 퀴즈로 들어갈까요? 네, 퀴즈. 오늘 저 오창석 평론가가 내주시죠.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 지난 주말 이 나라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 즉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이 나라의 원유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원유 시장이 극심한 불안에 노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라 정부는 석유시설 피격으로 줄어든 생산을 절반 이상 회복했고 이달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 중남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왕국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이 나라. 자, 알겠습니다. 이 나라 자, 이 나라 어딜까요? 어딘지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미네한수 석연수는 쉬어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오늘 카운트다운입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